네, 이번 시간은 STP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은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STP 전략은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STP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심리학적인 원리나 이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STP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 세분화 전략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글자를 따서 STP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 전략이에요. 그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요즘은 오히려 이 세분화 전략에 크게 의미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인 세분화라는 것은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동질적인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마켓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죠. 그래서 마켓은 수요의 결집체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통 가정이다 그러면 소비자마다 그 수요는 다를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마다 그 수요가 욕구는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업의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공략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개의 작은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세분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우선 기본적인 작업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나누어 볼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 그리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작용하고요. 또 자사 상표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야쿠르트에서 그 위에 좋은 윌이라는 그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다라고 많은 광고를 예전에 했었죠. 물론 지금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위에 좋다라는 것과 장에 좋다라는 것을 구분한 거죠. 그죠? 장에 좋은 메치니코프다라고 해서 장을 위한 또 음료를 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간을 위한 쿠퍼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다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뭔가 좀 욕구가 있는 사람, 또 장에 욕구가 있는 사람, 간에 욕구가 있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의 절차를 보면
일단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세분 시장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수준에서 세분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분 시장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세분화의 기준 결정과 시장 세분화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쪼개진 시장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적시장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쪼개놓고 그 세분 시장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 시장은 우리가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세분 시장 안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는 시장이 되잖아요. 그 시장에 가서 굳이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시장은 선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세분 시장마다의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분 시장의 절차에서 우선 세분 시장의 크기를, 수준을 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일단 뭐 대량 마케팅을 한다는 건 크게 시장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시장을 쪼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면, 뭐, 전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 마케팅이라는 건, 표적 시장을 쪼개는 거죠. 세분 시장을 구성해서, 선정해서 그 표적 시장의 고객들에게 맞는 제품과 유통망을 개발하고 광고 판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 시장 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건 니치 마케팅이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쟁사들이 있고, 전체 세분 시장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기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쓴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장에 가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그 시장을 차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니치 마케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적 개인 마케팅이에요. 마이크로 마케팅, 인디비주얼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시장 세분화 작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개인별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각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어떤 개별 마케팅을 하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장 세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 마케팅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시장 세분화 작업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B 마케팅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고객과의 어떤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 고객의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바로 DB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많은 기업들이 시도는 다 해봤지만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 공헌도를 평가해요. 그게 RFM 분석법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시장 세분화의 기준에 선정을 할 때는 특성에 의한 시장 세분화가 있고,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변수, 지리적 특성,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다 포함해서 세분화를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주로 전통적으로 오래전에 사용했던 그런 세분화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좀 더 달라진 그런 기준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비자의 특성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지리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연령, 그리고 성별, 소득. 사실 소득을 가지고 세분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연령이나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소득이라는 것은 솔직히 정확하게 이제 소비자들이 응답을 해주지가 않기 때문에 소득은 추정을 해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가구 소득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쓰고 있는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소득을 추정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내구재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그만큼 소득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소득과 전력 사용량 간의 상관이 좀 있게 나오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게 사용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소득의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죠. 물론 직접 소비자에게 이제 응답을 구간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이용한 세분화의 예는 남녀, 연령, 학력, 가족소득, 월평균 총소득, 혼인 상태, 직업, 가족 생활 주기, 주거 형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제 세분화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이코그래픽스 변인이다라는 건 이제 심리 특성 변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계층,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생활 양식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AIO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레스트, 오피니언, 소비자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를 쭉 뽑은 거죠. 즐거움 추구, 가치 추구, 안전 추구, 개성 추구, 디지털 추구. 이게 이제 제1기획에서 2001년도에 사부에다가 발표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사용 행태에 의한 시장 세분화도 있어요. 사용 행태라는 것은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상표 충성도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량을 가지고 할 때는 뭔가 흔히 헤비 유저, 미듬 유저, 라이트 유저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쓰는 사람, 그냥 보통 정도로 쓰는 사람, 소량 사용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상표 충성도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로열티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 로열티가 있느냐에 따라서 로열티가 높은 사람, 중간 정도인 사람, 낮은 사람, 그죠? 자사 상표에 충성하는 소비자, 또 다른 상표와 번갈아 가면서 구매하는 변덕스러운 소비자, 그러니까 스위치를 한다는 거죠. 자사 상표는 구매하지 않고 경쟁 상표들만 구매하는 넌 바이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니핏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세분화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베니핏, 뭐 효익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혜택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사에서 이렇게 신용카드에 현금 서비스를 쓰는 사람,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 캐피탈사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베니핏을 어느 쪽이 더 혜택이 많은지를 가지고 구분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 베니핏 세그멘테이션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할리가 1968년도에 이런 식의 베니핏을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치약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제품이지만 사실 그 치약에 대해서 원하는 게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 나눠봤더니 가격이 낮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는 낮은 가격이면 무조건 산다.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미백 효과가 좋은, 그 다음에 맛이나 향치가 좋은 그런 치약을 원하는데 그 대상들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낮은 가격은 뭐 남자들, 그 다음에 충치 예방 대가족, 청소년들은 치아 미백, 아이들은 맛이나 향,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 봤더니 심리 특성도 틀리고 행태적 특성도 좀 차이가 많더라 하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세분화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즘처럼 이제 세분화가 어려워진 또는 세분화가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 세분화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는데, 요즘은 세분화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시장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개인화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분화가 필요한 거는 왜 그래요? 이질적인 소비자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소비자 욕구를.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어느 정도 욕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질적인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단, 군집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세분화를 하는 때 전제 조건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완전히 개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시장 규모. 그 세분화해놓고 쪼개진 시장을 우리가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 거기서 매출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공략하고 싶어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접근이 용이한 시장 세분화 해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 선정이 바로 타겟팅이에요. 그 타겟은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세분 시장 중에 하나를 타겟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선정하는 작업, 그게 타겟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세분 시장 중에 하나. 이런 타겟팅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요인은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세분 시장의 크기와 예상 매출이에요. 그걸 이제 시장 매력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매력도 분석이 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정말 우리가 그 세분 시장을 공략해서 정말 먹을 만한 게 있느냐, 들어갈 만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사의 이제 재원, 능력이죠.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쏟은 비용 대비 효과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사업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경쟁자의 전략, 제품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 시장 전략은 단일 표적 시장 전략이 있어요. 쪼개진 시장 중에서 이제 하나만 딱 선정하는 거고요. 다수 표적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제품을 전문화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초중고생을 다 공략하는 시장, 그리고 선택적 전문화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 표적을 할 때, 표적을 선정할 때도 어떤 표적으로 갈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결정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통합 표적은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적 시장 전략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차별적인 전략은 뭐 전체 세분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시장을 공략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다수 표적 시장 전략이나 또는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전에 SK텔레콤에서 킹이라는 그 브랜드의 뭐 하위 브랜드 같은 개념으로 킹, 뭐 20살을 위한 특권이다. 굉장히 이제 그 타겟이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피드 011, 뭐 마이 어드레스 U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대별 이제 세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표적 시장 전략 중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집중적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장점은 그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 고객의 욕구가 변하거나 또 유통 생산 광고 등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교 우위를 갖는 대기업이 진출하면 대처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단일 표적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떤 특화된 제품만을 가지고, 뭐 밥솥의 경우도 그랬고, 로만손 시계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다 시계 시장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로만손 시계가 굉장히 디자인으로 승부를 했던 경우, 그 다음에 유닉스 헤어 드라이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대기업에서는 잘 이런 제품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략만 잘하면 중소기업도 굉장히 승부를 해볼 만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된다 싶으면 조금 큰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 자기네가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브랜드를 붙여서 납품받아서 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단일 표적 시장 전략을 펼쳐서 성공한 사례는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포지셔닝 전략은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건데, 포지셔닝이라는 건 바로 위치를 잡는다, 자리를 잡는다, 고객의 머릿속에 기업 상품 등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품 포지셔닝 전략부터 살펴보면, 이 포지셔닝 작업을 할 때 표적 소비자의 욕구를 근거로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과 사용 상황에 따른 포지셔닝, 그리고 제품 사용자에 따른 포지셔닝,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이렇게 여러 가지 포지셔닝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속성에서 자사 제품이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상황에 따른 포지셔닝은 적절한 상황과 용도를 자사 제품과 연결시키는 방법이고요. 제품 사용자에 따른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유저를 이제 겨냥했죠. 그리고 그 자사 제품이 그 유저들에게 적절한 제품이라고 소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전형적인 소비자, 전형적인 유저를 겨냥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은 마음속에 강하게 인식하게 하는 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자사 제품의 차별점,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브랜드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위에 있는 차별점을 제시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능적 편익에 의한, 혜택에 의한 포지셔닝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편익이나 속성을 차별적으로 고객한테 소구하는 방법인데, 뭐 결혼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돈이면 우선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뭐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하는 건데, 너무 좀 뭐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를 그렇게 든 건데,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는 100% 천연 안반수다라는 기존의 맥주들이 전혀 소구하지 않던 그런 부분을 들고 나와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시장을 뒤집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현대카드 같은 경우도 뭐 요즘도 이런 혜택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현대카드인데, 예전에도 혜택이 많은 그런 카드다라는 것을 소구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감각적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인데요. 이거는 일반 제품보다는 제품의 어떤 감성적인, 감각적인 편익을 차별적으로 소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맥심의 모카골드라는 제품을 가지고 윤석화라는 그 여배우를 등장시켜서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라는 카피를 통해서 굉장히 그 부드러운 커피라는 속성을 감성적으로 소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한국 타이어에서 인조이 드라이빙이라는 그런 카피를 등장시켜서 타이어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운전을 즐긴다, 인조이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경험적인 그런 편익에다가 소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상징적인 편익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적으로 자아 이미지에 관련된 자아 표현적인 또는 사회적 편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상징적 편익을 차별적으로 소구하는 경우, 맥심 커피도 사실은 커피의 명작이다. 이 명작이다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작품을 얘기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에 해당된다. 아주 우수한 그런 커피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차의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이라는 브랜드가 상위 1%, 대한민국의 1%가 탄다라고 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의 광고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실패를 맛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 상황이나 사용 목적에 의한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이제 포지셔닝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그 짜파게티 광고에는 이런 그 음악과 함께 그 일요일엔 짜파게티라는 그런 그 로고송처럼 카피를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휴일에는 짜파게티 먹는 날이다 라는 걸 강조했던 거고요. 뭐 청패라는 그 약품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답답할 때 먹는 약이다. 또 컨디션 같은 경우는 술 먹기 전, 사용 상황을 얘기한 거죠. 술 먹기 전에 컨디션을 먹고 술을 먹게 되면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소구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포지션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그 리포지셔닝 작업이죠. 기존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로 소구를 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포지셔닝 작업은 쉽지는 않아요. 왜? 기존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만큼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도 어떤 시장 확대를 위해서 리포지셔닝 작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라는 게 사실은 탈취제였어요. 냉장고 탈취제인데 그거를 빵 부풀리는 곳에 사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초코파이 같은 경우도 뭐 맛을 처음에는 소구했는데 다른 회사들이 자꾸 초코파이를 출시하니까 뭔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정 시리즈의 광고를 하면서 초코파이 정이라고 아예 패키지에 정자를 인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는 노년층, 장년층에서 주로 즐겨 마시면서 그 장년층들이 뭐 선물할 때, 방문할 때 이렇게 바카스를 사들고 가는 그런 관행처럼 보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바카스가 이제 타겟을 그 비타 500이라는 음료가 등장하면서 젊은 층들을 소구한 그런 그 음료 광고가 돼버리니까, 음료 출시처럼 돼버리니까 바카스에서도 소구 대상을 20대에 맞춘 새로운 광고 전략을 또 통해서 재포지셔닝 작업을 했죠. 예전에 이제 스카이 같은 경우는 기능 가지고는 사실은 뭐 다른 삼성 휴대폰에 안 되니까, 그래서 스카이가 예전에는 패션성을 강조하는 그런 포지셔닝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뭐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한번 소구해 볼까라고 해서 기능을 강조했던 광고를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패션을 강조하는 그런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가지고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리포지셔닝 작업을 했던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작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경쟁 제품을 통해서 자사장 브랜드하고 경쟁 제품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는 사실은 해외에서 주로 했고 국내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교 광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TV 같은 경우도 예전엔 PDP다 뭐 DLP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우월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삼성전자의 LCD TV 광고가 그 사례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접적인 상표간 비교를 한 거는 이제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예요. 그죠? 대놓고 아예 직접 비교를 하는 경우도 해외에서는 종종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을 하려면 그만큼 자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 경쟁 우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차별화로 작용을 해야 가능한 그런 포지셔닝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 그만큼 화질 비교를 초기에 LCD를 출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LG도 워낙 TV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삼성과 LG가 거의 화질에 대해서는 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이라 비교 광고는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안 하고 있죠. 그냥 자사 제품의 화질이 우수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광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지셔닝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작업이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세부나 타겟팅, 그 작업들도 뭐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포지셔닝 같은 경우도 워낙 검토해야 될 그런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포지셔닝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리의 차별적인 경쟁 우위의 요인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별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효과를 나타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 전략을 꽤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때는 우선 소비자들의 욕구를 철저히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경쟁 상대가 누구고, 또 2차, 3차의 경쟁 상대들에 대한 분석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 대행사에 있을 때 이 광고 컨셉 추출하는데, 그리고 포지셔닝 작업을 위한 기존 광고들을 분석할 때 경쟁사라고 하는 몇 군데의 브랜드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사용했던 광고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카피라이터나 뭐 AE들이나 디자이너들이 그 제작물 분석하는 데만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이미 경쟁 회사들이 다 광고를 통해서 소구했던 거는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리고 컨셉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요인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소비자 욕구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속성 평가, 그 다음에 속성 중요도 평가 결과하고 우리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의 철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이것 또한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 요인을 선정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차별화 요인을 선정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고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전략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앞에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라 욕구 파악하고 경쟁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쟁 상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요. 또 자사 제품이 경쟁 우위에 있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 요인으로 제품 속성이나 가격, 디자인, 그래서 경쟁 제품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요인들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차별화. 차별화도 제품 차별화뿐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서비스 차별화, 그 다음에 인적 차별화. 고객과 접촉하는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 이 경우도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언급한 사례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브랜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서비스 차별화를 가지고 인적 차별화까지도 연결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차별화죠. 이미지 차별화 같은 경우는 뭐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커피를 파는 곳이긴 한데 그 스타벅스의 매장이 굉장히 좀 다른 매장과 다르게 잘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이미지 차별화를 시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 포인트의 또 다른 대안들로 뭐 체험 마케팅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각적 마케팅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이제 사용해서 오감을 자극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정서, 만족감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고객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 뭐 앱솔루트, 이 보드카 광고인데 굉장히 패키지가 술병 자체가 감각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소구했던 부분이 있고, 폭스바겐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좀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소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 마케팅. 예전에 이제 아파트 광고에서 어떤 관계 형성을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문화를 좀 강조하는,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프루지오가 시도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인지 마케팅이다라고 해서 인지력과 문제 해결적 체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측면에다가 호소하는, 그죠? 앞뒤뿐만 아니라 옆, 위, 속까지도 안전해야 된다라는 SM5의 광고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마케팅, 감성 마케팅. 이런 측면 같은 경우도 행동 마케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라이프 스타일, 그죠?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경험, 그런 걸 통해서 행동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고, 뭐 감성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무드, 뭐 강렬한 즐거움, 자부심과 같은 감성적 체험,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에 소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포지셔닝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연히 그 포지셔닝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포지셔닝 그 소구점이 과연 뭐를 소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 포지셔닝에 활용될 수 있는 차별화 요인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마저 할까요? 마저 다 설명드리고 이거에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차별화 요인을 선정할 때
소비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쟁 제품은 얘기하지 못하는 자사만의 독특한 요인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되고요. 다른 대안들보다 우수한 방법인지, 그리고 그 차별점이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뭐 그런 컨셉을 잘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표현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구를 했는데 경쟁사가 그걸 또 모방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고객들에게 너무 비싸지 않은가 하는 측면, 대안의 가격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서 과연 이익 달성이 가능한가, 수익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포지셔닝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품 포지션을 표적 고객들한테 실제로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결국 광고 제작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의 실행 과정 또한 소비자 욕구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고, 그 이상적인 프로덕트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소비자가 과연 원하는 제품 특성이 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분 시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포지셔닝의 적합성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그 우리가 포지셔닝 맵이라는 걸 그려보면 소비자들이 아이디어란 제품 포지션의 위치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각된 각 상표들의 상대적 자사상표가 제대로 잘 포지션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호하면 포지셔닝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포지셔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구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랑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표가 뭔지, 그리고 2차, 3차의 경쟁 관계에 있는 상표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상점, 그리고 각 상표들의 상대적 위치를 놓고 분석을 해서 어느 쪽에 우리가 시장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어느 쪽에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 하는 것이 시장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포지셔닝 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뭐 광고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거의 일반적인 그냥 브랜드만 알리는, 그 다음에 단지 어떤 기능을 소구하고 특성을 소구하는 그런 광고보다 이 포지셔닝을 하는 작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광고 제작하는 그 작업 중에서도 이 포지셔닝 작업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광고의 성공과 또 실패가 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TP 전략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또 이게 인터넷 강의다,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조금 말을 빠르게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